자, 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어의 변천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습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각 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생각 열기 부분을 보면 중세국어 자료인 훈민정음 언어에 나오는 문장과 그 현대국어와의 어떤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예시답을 먼저 보면 현대국어와 달리 글자 앞에 뭐가 찍혀 있다? 네, 점이 찍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방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이 방점이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국어와 달리 어떤 글자들을 사용했다? 네, 아래야, 반치음, 순경음, 비읍과 같은 글자를 사용했다. 네, 오늘날에는 없는 글자들이죠. 네, 그 다음에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요런 글자가 있었다. 뭐 특이하게 지금 받침이 뭘로 사용된 거예요? 네, 순경은 미음이 지금 받침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거는 현대 국어에서는 없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요런 차이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생각열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가면 되냐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두기로 갑시다. 자, 알아두기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 단원의 핵심인 언어의 역사성, 기본인 언어 역사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역사성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네, 이게 언어의 역사성이죠.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미.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자,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있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고, 음운 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한데요. 아까 언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의 변화 양상들이네요. 이런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대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거, 언어가. 자, 이제 국어사 시대 구분을 좀 볼 건데, 자, 일단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크게 네 가지로 나뉘네요. 고대 국어는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얘기하고, 중세 국어는 고려 시대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 근대 국어는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현대 국어는 20세기에서 현재까지를 현대 국어라고 얘기하는데, 요 중세 국어는 이제 또 전기 중세 국어랑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여기에 있죠. 전기 중세 국어는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후기 중세 국어는 15세기에서 16세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 전기 중세 국어랑 후기 중세 국어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네, 구분점. 이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죠. 네, 이때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는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전기 중세 국어, 그 후를 후기 중세 국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부분은 요 후기 중세 국어의 언어와 현대 국어의 언어를 비교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살짝 살펴봤던 언어의 역사성과 이 국어의 변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네, 이게 언어의 역사성이었죠.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다.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고대 국어로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시기의 국어들은
우리는 말은 있었지만 우리만의 글자는 없었죠.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보통 한자를 그냥 쓰거나 아니면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식대로 바꿔서 사용했던 이제 차자표기들이 있었죠. 네. 근데 차자표기는 아무래도 우리의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말을 다 담아내기가 이제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거고요. 네. 자, 이어서 볼게요.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요 부분이 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의 정도로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여기 훈민정음 창제의라고 해서 핵심 정리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인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국어가 겪은 변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미 이 단원의 핵심 부분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뭐랑 비교를 해야 된다? 네, 현대 국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모두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현대 국어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겠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만약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나 하도록 합시다. 네.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음운 표기상의 차이점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음운상 차이점부터 볼 거예요. 중세 국어랑 현대 국어의 음운상 차이점부터. 자, 나로 가봅시다. 자,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되었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세 국어에는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계열이 확립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현대 국어와 같죠. 현대 국어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계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중세 국어랑 뭐랑? 네, 고대 국어랑 차이점이 있네요. 고대 국어에는 어떤 대립만 있었대요? 예사소리랑 거세소리의 대립만이 있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대 국어에는 뭐가 빠져있다? 네, 된소리가 빠져있었다는 얘기예요. 된소리가 이때 고대 국어 때는 없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요 하나하나들이 다 여러분들 문제에 뭘로 나오는 거예요? 네, 선지로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숙지를 그때그때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숙지를 꼭 해야 돼요. 자, 이어서 봅시다. 현대 국어와는 달리 자음에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있었다. 자, 여기 이제 현대 국어랑 차이점 하나 더 나왔네.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과 같은 현대 국어에서는 없는 음운들이 존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뜻, 쌀, 꿀 등에서와 같이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다. 자, 현대 국어와의 또 차이점 하나 또 나왔네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대요. 어두라고 하는 건 이제 말의 단어의 두,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성에 자음군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음들의 무리가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시의 요 초성들처럼 말이죠.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비읍, 시옷, 기역 이렇게. 현대 국어에 자음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초성, 어두에 자음군이 오는 경우는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현대 국어가 큰 차이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때 그 어두 자음군들이 현대 국어에는 다 뭘로 바뀌어 있어요? 현대 국어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된소리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때 당시 어두 자음군이 대부분 다 오늘날 그 된소리로 남아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국어의 모음에는 자, 아래아가 있었으며, 자, 여기 또 현대 국어와 다른 점 하나 또 나왔네요.
아래아가 있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아래아도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이죠. 네.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인 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자, 여기도 현대국어와 차이점이 나왔네요. 자, 현대국어에서 이 에랑 에는 단모음인데 얘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됐대요. 중세국어 때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인데 우리 현대국어의 그 단모음 체계표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나요? 한번 볼까? 이, 에, 위, 왜, 아, 오 이렇게 현대국어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국어에는 분명 이 에랑 에가 단모음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중모음이 뭐예요? 반모음과 단모음 또는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중으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입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음이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었던 이 에랑 에가 중세국어 때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모음 조화는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대요. 자, 여기 또 중요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점이 나왔네요. 모음 조화. 중세국어 때는 이 모음 조화가 아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지켜졌어요. 아주 엄격하게 잘 지켜졌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이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잘 그게 문란해졌다 또는 뭐 파괴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모음 조화가 뭐였죠, 여러분들? 네, 모음 조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그런 현상을 모음 조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모음 조화 규칙이라고 안 하고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외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현상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그렇지 않았다. 중세국어 때는 아주 엄격하게 잘 지켜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이 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던 친구들이겠죠. 아니면 이제 살짝 까먹었거나. 보통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랑 아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아. 느낌이 가볍고 또는 경쾌하고 뭐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모음이 이제 양성 모음에 속하고, 음성 모음 보통 어나 우 계열의 모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적 이제 어둡고 무겁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모음이죠. 네. 그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제 어울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모음 조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깡총 아오 이렇게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이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죠.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깡충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아우 해가지고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이렇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 애들이 현대국어에서는 너무나 많죠. 네, 그래서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비분절 뭐 이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중세국어 때는 이제 모음 조랑 관련해서 이제 양성 모음 아래아 오아랑 음성 모음 우어가 서로 잘 대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성 모음 아래아는 으랑, 양성 모음 오는 우랑, 양성 모음 아는 음성 모음 어랑 이렇게 대립이 이제 잘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네, 아래아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짝이 대립이 잘 맞지가 않아지면서 이제 모음조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그 시기를 잘 보면 아래아가 이제 사라지는, 아래아를 뭐 발음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그런 시기랑 이제 맞물려서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봤었던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은 중세국어에 있는 그 의문들,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과 이제 아래아가 나와 있는데 요런 애들이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순경음 비읍은 이제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이 뭐예요? 울림소리이죠.
네, 성대의 떨림이 있는 소리, 성대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들. 네, 보통 현대국어에서는 모든 모음들이 이제 유성음, 울림소리이고, 자음에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네들이 이제 유성음에 속하죠. 네, 그래서 요 무성음 안울림 소리 비읍에 대립되는 이제 유성, 양순, 마찰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 반치음 같은 경우도 이제 유성음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얘는 이제 시옷에 대립되는 안울림 소리 시옷에 대립되는 유성 치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아래아는 이제 후설 저모음인데, 후설이 뭐예요? 후설. 네. 그 혀 끝이 비교적 뒤쪽에 위치해서 발음되는 모음이 이제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저모음은 뭡니까? 네, 혀의 이제 높이가 낮게 위치돼서 발음되는 모음이죠. 네, 그 후설 저모음 아랑 오의 중간음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대요. 네, 사실 이 순경 비읍과 반치음 이 아래아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그때 이 중세 때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또는 이때 뭐 노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다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에서는 이제 표기상 차이점을 살펴볼 겁니다. 네, 중세국어의 현대국어의 표기상 차이점. 이 시기에는 중세국어에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연철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중세국어 때는 보통 뭘 했다? 네, 이어적기 연철을 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얘가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어적기랑 연철은 보통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이제 이어적기 연철이래요. 보통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 한번 볼게요. 요 사슴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한대요? 어떻게 그 발음하고 표기했다? 네, 사슴이 이렇게 깊은 얘는 이제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죠. 이어적기 연철로 요 사슴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사슴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네, 조사 이가 붙은 거죠. 근데 여기 체언의 받침 미음이 요 조사 이로 뭐 됩니까? 네, 연음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적기 연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얘기예요. 사슴이 이렇게. 자, 여기 깊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형용사 어간 뒤에 이제 어미, 은이 결합을 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는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이제 의문이 아니죠. 여기 형식 초성이어서 그냥 소리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빈자리로 어간의 받침 피읍이 연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깊은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기 방식을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중세국어 때는 이 이어적기 연철을 초기 때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끊어적기 분철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 분철을 했다. 네. 끊어적기 분철은 뭐예요? 네, 요렇게 사슴이 깊은 요렇게 체언은 체언의 그 형용사 형태소 원형을 살려서 깊다는 이제 어간의 깊, 그다음에 어미의 은 각각의 형태소를 살려서 원형을 살려서 표기해주는 그런 방식이지요. 네, 그런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 분철을 사용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있는 요 표기법의 이제 변천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중세국어 때는 이제 이어적기 연철을 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끊어적기 분철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서 보지 않았던 요 거듭적기 중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대국어 때. 네. 그래서 이제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가는 그 과도기 중간에 이제 거듭적기가 있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거듭적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더 적는 겁니다. 거듭 적는 거예요. 요 니물이 그 이어적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니물 이렇게 되겠죠. 님 플러스 음이니까, 님 플러스 을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연음이 돼서. 만약에 이제 끊어적기 형태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님, 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요 이어적기랑 끊어적기의 중간 형태로 둘을 그냥 섞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거듭적기 중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가는 요 가도기에 중간에 이제 거듭적기 중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받침에는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의 8글자가 쓰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일종성법, 뭐 파일종성 가족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침에는 이 8글자만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파일종성 가족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8개의 종성만 사용해도 족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의 8글자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 어떤 표기를 주로 했다? 네, 표현적 표기를 주로 했다 그랬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표기했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도 되냐면 이때 당시 받침의 발음, 그러니까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기 때문에 표기도 다르게 해준 거죠. 이때 당시는 표현적 표기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였으니까요. 네. 이거는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기도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만 그냥 발음을 합니까? 요렇게.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7개로만 발음이 되죠. 네. 뭐가 빠져 있어요? 네, 시옷이 없죠. 네, 그래서 음절 말에, 그러니까 받침에 오는 우리 그 시옷은 그냥 뭘로 발음을 바꿔서 합니까? 네,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해서. 그래서 뭐 요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국어와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자, 그래서 뭐 표기상 차이점 뭐 요 정도로 보고 가면 되겠고, 뭐 옆에 이제 예디응과 관련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나온 김에 그냥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예디응은 이제 영국의 비응이었고 이때 당시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과 종성이 오는 이응과 소리가 같았대요. 네. 근데 이제 현대국어와 다른 점은 이때 이 예디응 같은 경우는 초성에서도 쓰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에 이응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얘기하면 틀렸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초성에 이응이 오는 것들은 다 형식 초성이라고 해서 소리값이 없는 것들이죠. 그냥 거기 자리가 비어 있어서 소리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냥 형태로만 이응만 그냥 형태적으로만 넣어준 거죠. 형식 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리값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의문도 아닙니다. 이게 그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죠. 중세국어 때는 음가가 있는 소리값이 있는 이 예디응이 초성에도 왔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디응은 근대국어 시기의 글꼴이, 그러니까 형태가 오늘날의 이 이응으로 변했고 그 소리값은 초성에선 사라지고 어디로만 남아있다? 네, 종성에서만 남아있다. 실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휘상 차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상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대요. 그러니까 고유어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고유어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대요. 얘가 잘 나와 있는데, 중세국어 때 이제 가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유어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강이에요. 가람. 근데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용하고 있는 그 강은 한자어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때 중세국어 때 고유어들이 현대 이제 한자어로 이제 바뀌어서 남아 있는 것들이죠.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으로 바뀌어 있고 온도 100으로, 즈문도 1000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외려가 또 이때 당시에도 존재했는데 보통 중국에서 많이 왔겠죠. 네, 중국어에서 온 뭐 붓이나 뭐 이런 거, 또는 몽골어에서 온 바톨 이런 거. 바톨은 그냥 오늘날로 치면 용사 또는 영웅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또는 여진어에서 온 투먼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의 뭐 외려가 있었다 이때 당시에도. 그리고 이때 어휘가 뭐한다? 네, 어휘가 바뀌기도 했대요. 이렇게 어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변하기도 했었대요. 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중세국어에 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대국어에도 이제 싸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중세국어 때는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였는데 현대국어에는 값이 저렴하다 이렇게 거의 뭐 반대로 됐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었다. 어휘의 의미가. 그래서 그 밑에 이 의미가 변화하는 그 어휘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의미가 확대된 경우, 이제 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다리가 어떻게 의미가 확대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이제 다리였는데 이제 이게 현대에서는 이제 무생물에까지도 적용이 됐죠. 그래서 뭐 의자 다리, 뭐 책상 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의미가 확대가 됐다. 알아두면 되겠고, 이제 또 의미가 확대된 어휘 중에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이 영감은 당상간이라고 하는 그 벼슬을 지낸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게 현대에서는 이제 남자 노인을 일컫는 말로 이제 의미가 확대가 됐죠. 네. 자, 그리고 세수하다라고 하는 어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제 손만 씻는 동작을 의미했는데 이제 얼굴을 씻는 행위로 이제 의미가 확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석도 처음에는 이제 네모난 모양의 깔개만 지칭했는데 이제 둥근 것까지도 이제 지칭을 하게 됐대요. 의미가 확대가 됐지요. 그다음에 핵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제 열매 씨를 보호하는 속껍데기만을 일컬었는데 이제 사물의 중심이 되는 뭐 알맹이들, 원자의 핵, 뭐 이렇게 의미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의미가 축소된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중생이 있는데 이제 짐승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제 중생, 짐승, 이 짐승이 이제 그 불교 용어인 중생에서 온 거인데 처음에는 이제 유정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물,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들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는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가 됐죠. 자, 그다음에 계집도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의미했었는데 중세 때는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성을 이제 비하하는 말로 이제 의미가 축소가 돼서 사용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의미가 이동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씩씩하다 같은 경우 엄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굳세고 위험스럽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자, 엉터리도 중세 때는 대강 갖추어진 틀이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갖추어진 틀이 아예 없는 걸 의미하고요. 자, 애누리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데 선생님은 이 애누리가 영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중세 때는 이제 값을 더 얹어서 부르는 일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예 의미가 바뀌었네요. 값을 깎는 일, 이렇게 의미가 이동이 됐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싸다라는 것도 의미 이동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확대, 축소, 이동 관련해서 이 각각의 그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요 문법상의 차이점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법상의 차이점 중에서도 주격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갑시다. 주격조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밑에 어휘풀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주격조사. 자,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명사, 대명사, 수사나 체언 구시하는 말 뒤에 붙어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조사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이나 가가 있죠. 이나 가의 형태가 있죠. 중세 국어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가 가가 없었대요. 이게 중요해요. 가가 없었다는 거. 현대 국어에서는 이제 이랑 가가 이제 있는데 중세 국어 때는 이 가의 형태는 없었어요. 어떤 것들만 있습니까? 네, 이 생략되는 거. 이 세 가지로 이제 실현이 됐대요. 그 이응이 있는 이나 이응이 없는 이, 그 다음에 아예 생략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요 이응이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사용이 됐대요. 요 구름 같은 경우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 되겠죠. 명사니까. 이때는 뭐가 사용됐다? 네, 이렇게 이응이 있는 이로 주격조사가 실현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짝대기만 있는 요 같은 경우는 이나 반모음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붙었대요. 요 부처라고 하는 거는 부처에서 이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이랑 단모음 어가 결합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뭘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여가 어로 끝났다는 얘기죠. 부처라고 하는 체언이 어로 끝났으니까 이나 반모음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붙었다? 네, 요 짝대기만 있는 이가 사용이 됐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생략되는 경우는 언제 생략되냐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 이제 생략이 되는데, 자, 요 뿌리를 한번 볼게요. 뿌리라고 하는 체언이 뭘로 끝납니까? 네, 위로 끝나죠. 근데 이 위는 단모음 우랑 반모음 이가 결합된 이중 모음이에요. 결국 뭘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반모음 이로 끝났다는 얘기죠. 반모음 이로 끝났으니까 네, 주격조사가 뭐 됩니까? 생략이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각 환경에 따라서 주격조사 이나 동그라미 이가 있는 이나 짝대기만 있는 이나 생략되는 경우 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 있는 가의 형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격조사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서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명사형 어미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거지만 기억이 안 나면 여기 친절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봅시다. 명사형 어미,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국어에서 먹다의 어간, 먹 뒤에 뭐가 붙어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게 사용됩니까? 네, 미음이 이제 명사형 어미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돼서 뭐 어떻게 됩니까? 네, 먹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용언의 어간 먹 뒤에 붙어가지고 얘가 원래 그냥 먹다 동사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먹음, 요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음으로써 얘가 이제 명사처럼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미이죠. 이게 이제 명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미음이 사용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홈이나 숨처럼 옴이나 움이 사용됐대요. 네, 중세국어 때는 명사형 어미가 어떤 형태로 사용됐다? 옴이나 네, 형태로 사용이 되었대요. 중세국어에서도 명사형 어미 기가 등장해서 조금씩 사용을 했는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이제 기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뭐 먹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근데 중세국어에도 이 기가 있긴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 현대국어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대요. 네. 요 예를 한번 보고 갈까요? 홈. 하다의 어간 하 뒤에 뭐가 붙은 겁니까? 네, 명사형 어미 옴이 붙어서 이렇게 명사와 같이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네요. 얘도 마찬가지. 동사 쓰다의 어간 쓰 뒤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숨이라고 하는 활용령이 아니라 활용령이 맞죠? 네. 활용령이 사용되게 됐네요. 네, 명사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렇게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이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현대국어에서 명사형 어미가 미음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중세국어 때는 음의 형태로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그 명사형어미 기와 같이 사용이 되긴 됐었는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쓰임이 활발하진 않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에서는 이제 높이범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자, 일단 공통점이 먼저 나오네요. 중세국어에서도 주체높이법, 개체높이법, 상대높이법이 있었대요. 이건 현대국어와 같은 점이죠. 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현대국어와 다르대요. 네. 요게 이제 차이점이겠네요.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게 현대국어와는 다르죠. 우리는 주체높이법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죠. 네. 시, 의시를 사용해서. 개체높이법은 보통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네. 개체높이법은 보통 그 부사격조사 깨를 사용하다가 애기 대신에 깨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제 개체높임의 특수어휘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상대높이법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실현이 돼요? 네, 종결어미들로, 종결 표현으로 이제 실현이 되죠. 네. 근데 이제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는 주제높이법뿐만이 아니라 개체높이법, 상대높이법도 다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체높이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대요? 네, 주체높이법에서는 시나 샤를 사용했대요. 시는 이제 오늘날의 그 의시랑 형태가 같네요. 이 시는 자음 어미 앞에서 사용을 했고, 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사용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모음 어미 앞에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 시 뒤에 뭐가 결합이 된 거냐면 보통 그 어미, 아, 어나 또는 그 오, 우나, 네, 얘네들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제 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미 이 샤가 이제 모음어미 앞에서 이제 얘네들의 모음어미들 앞에서 이미 그 시가 결합돼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샤 뒤에 또 모음어미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높이법 또 한번 볼까? 이제 개체높이법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됐대요? 네, 삽잡삽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연음 형태, 연음이 아니라 네, 그 연서의 형태. 연서가 뭐예요? 그 자음을 그 세로로 나란히 쓴 것들이죠. 네, 그게 이제 연서인데 이렇게 연서 형태로 사용이 됐었다. 개체높이법이. 또는 이제 상대높이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사용됐다? 네, 이나 이시 사용이 됐더라. 요 삽잡삽, 개체높이법 요 삽잡삽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정리가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떤 그 환경에서 이 형태들이 각각 사용이 됐는지.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일 때는 요 시옷 형태의 삽이 사용이 됐다. 네. 그리고 어간의 끝소리가 디귿, 티귿, 지읒, 치읒으로 끝나는 그 뒤에서는 요 지읒의 잡 형태가 사용이 됐고, 유성음, 그러니까 울림소리 뒤에 있때는 요 반치음 형태의 요 삽이 사용이 됐더라. 그런데 이제 또 요렇게 또 나뉘죠. 이렇게 순경은 비읍이 붙는 것들로 형태가 또 바뀌죠. 요거는 또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냐,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냐, 모음으로, 자음, 모음, 요런 형태로, 요런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 표를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이 요 표랑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을 해주었을 때 언급이 있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상대높이법에 이나 이제 이시 있었는데 넘어가서, 자, 얘네는 이제 또 어떤 형태, 어떤 환경에 따라 이제 이렇게 사용된 이 형태냐 하면,
이 같은 경우는 보통 평서문일 때 사용된 거고, 요 it의 형태는 이제 의문문일 때 사용이 됐다. 그래서 요 환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 밑에 그 예가 나와 있으니까, 석고상절로 예가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야수는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네,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왕비예요. 그러니까 아내였었죠. 야수가 목련은 이제 석가모니의 제자입니다. 목련에게 여기서의 세존은 석가모니를 얘기해요. 세존의 안부를 묻잡고, 자, 여기 우리 아까 배웠던 여기 개체높임 선어말음이 잡이 사용이 됐네요. 네, 여기서는 그 목적어인 세존의 안부를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 이 개체높이법 잡이 사용이 된 거네요. 잡 언제 사용된다 그랬어요? 자, 어간의 끝 소리가 디귿, 티귿, 지읒, 치읓으로 끝났을 때, 여기는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네, 요 잡이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이죠.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순경은 비읍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요 비읍 받침의 형태로 실현이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니르샤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샤가 사용이 됐네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뒤에 선생님 그 뒤에 디귿으로 시작하는데요. 디귿 앞인데 왜 시가 아니고 샤가 사용된 거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이 샤 형태는 시 뒤에 이제 모음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겁니다. 이미. 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고, 요 샤는 이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체인 야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거고, 니르샤데, 네, 말씀하시기를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했는데, 자, 여기 시 사용됐고 이시 사용됐는데, 일단 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주체인 지금 목련을 높여주고 있는 거고, 오는 거의 주체인.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상대 높임 표현으로 지금 청자인 목련을 높여주고 있는 건데, 왜 it이 사용된 거예요? 이 고라고 하는 게 높임이 아니라 의문형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미예요. 의문형 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의문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뭐가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네, it이 사용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it의 형태가 사용된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그 선생님이 지금 요 예시에서 빈칸 현관펜 칠해둔 요 부분을 빈칸 뚫어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형태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뭐 차차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이어서 아를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현대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중세국어가 변화를 거듭하여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므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므로 국어 자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어의 변화를 통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중세국어 특징을 이해하는 것의 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의들이 뭐래요? 중세국어 특징을 이해하는 것의 의, 여기 나와 있네요. 현대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어의 변화를 통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의의가 되겠네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문제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럴듯한 선지들이랑 오답의 선지들이랑 섞여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게 그 본문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숙지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있는 요 학습 활동들을 살펴볼 건데, 사실 앞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물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근데 그거를 이제 숙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예시들로, 다양한 예시들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와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뒤에 학습 활동에 있는 예시들로 적용을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하게 해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